위에 여기 왜 이제 본문 주제가 사회 집단이라고 나왔냐면 위에 우리 지위 얘기할 때 지위란 사회 집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다 해서 사회 집단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읽어보죠.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응원으로 16강에 진출하였다. 국내에서는 물론 현지에 직접 가서 응원하는 국민들도 많았음은 많은 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응원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은 사회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살펴보자. 사회 집단이란 조건이 나와 있네요. 둘 이상의 사람. 이게 첫 번째네요. 둘 이상의 사람.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게 두 번째네요. 비교적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결합체. 이게 세 번째네요. 사회 집단이 되려면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구나. 일단 혼자면 안 돼. 둘 이상이어야 해. 그 다음 그 집단의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세 번째, 지속적인, 한 번 만났다가 빠이빠이가 아니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결합체여야 된다. 됐죠? 이어서 읽어보죠. 자, 사회 집단이 되기 위한 요건은 둘 이상의 사람들이라는 점과 소속감,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될 것이다. 앞서 말한 응원을 위해 모인 사람들은 어떠한가? 둘 이상이 모였고, 첫 번째는 충족했죠. 모두가 우리나라의 승리를 응원하기 때문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공동체 의식도 가지고 있다. 그죠? 두 가지 충족했죠. 그러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는다. 고로 사회 집단이라 볼 수 없다. 이건 사회 집단이 아니다. 이런 거 뭐라고 하느냐? 군중이라고 한다. 그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에 불과한 군중과 사회 집단이 차이이다. 이해됐죠? 그럼 사회 집단은 구성원 간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구성원에게 지위와 역할, 소속감을 부여해주며 구성원들에게 자아 실현에 도움을 주어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여태까지 배웠던 단어들이 다 나오고 있죠. 네, 점점 유식해지고 있어요.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 집단은 세 가지 분류 기준으로 나누어진다. 이제 사회 집단을 학자마다 나눴어요. 학자들마다 사회 집단 이렇게 나눌게 하고 나눈 거예요. 근데 이들이 참고로 같이 모여서 야 나는 이렇게 나눌게 넌 이렇게 나눠 이게 아니에요. 첫째, 트웨니스라는 학자가 이름 외울 필요 없겠죠. 트웨니스라는 학자가 분류한 구성원의 결합의지. 자, 결합의지에 따라 둘로 나뉜대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즉 트웨니스라는 사람은 전체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결합의지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둘로 나눠버렸다는 소리야.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결합의지란 집단이 결합하는데 자연적으로 결합했느냐, 별다른 노력 없이 자연적으로 모이게 됐느냐, 아니면 인위적으로 결합했는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나오겠죠. 이제 공동사회는 구성원의 의지나 선택과 무관하게 선천적, 본능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내 노력과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집단의 결합 자체가 집단 형성의 목적이 되고 상호 이해와 공통의 신념 및 관습이 사회 구성의 바탕이 된다. 또한 구성원 간의 정서적이고 전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전인격적이 뭐냐? 뒤에 써놨습니다. 전인격적인 관계란 인간관계가 인격의 전체와 연관된 것이라는 의미로 자신의 모든 부분을 서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가리킨다.
공동사회의 예로는 가족, 민족, 친족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서 가족을 예를 들어보죠. 가족 같은 경우에 결합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는데 우리 가족을 한번 이뤄볼까 하면서 둘이 만나서 결혼합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부부 둘이 살 수도 있고 아이를 낳아서 이 사람 하나의 가족을 이룰 수도 있고, 근데 우리 가족을 한번 이뤄볼까 이러면서 사람이 만나지 않아요. 그죠? 그냥 만남 자체가 목적이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민족, 내가 대한민국이 한민족으로 태어나고자 여기에 속하고자 노력해서 속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 한민족이라는 집단에, 이 공동사회에 소속된 거죠. 그런 걸 공동사회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반면에 이익사회는 이익집단 아닙니다. 이 용어는 사회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바꾸면 안 돼요. 이익사회는 선택적 의지에 의해 후천적, 의도적으로 형성된 집단을 말한다. 동그라미 쳐줄게요. 여기는 선천적, 본능적이죠? 여기는 후천적, 의도적이에요. 집단을 구성하기 위한 결합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모인 건 집단이 목적이 아니라 이 집단이 수단, 도구가 된다는 소리예요. 어떠한 목적은 따로 있어. 이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집단을 만든 거야. 회사.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를 만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해관계에 따른 계약과 절차에 의한 규칙이 사회 구성의 바탕이 되고 가입과 탈퇴가 비교적 자유롭다. 가족, 민족, 친족, 가입과 탈퇴 마음대로 합니까? 안 돼요. 그냥 들어오면 끝난 거야. 예를 들어 막 뭔가 잘못하면은 너희는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말이 그렇지고 어떻게 호적에서 팝니까? 그죠? 호적에서 판다고 가족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한 인간관계가 수단적이고 이상적이며 일시적이고 공식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시적이라는 거는 잠깐 만났다 끝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히 가지는 않는다는 소리예요. 됐죠? 그래서 공동사회를 제외한 모든 집단이 다 이익사회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네. 가족, 친족, 민족 이들은 공동사회야. 나머진 다 이익사회야. 테니스는 이렇게 사회 집단을 나눴어. 됐죠? 첫 번째 집단은 봤습니다. 다음 둘째. 썸너라는 학자는 이렇게 나눴네요. 소속감 여부에 따라 둘로 나눴습니다. 내 집단과 외 집단 이렇게 나눴대요. 중요한 건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내 집단은 쉬워요. 우리 집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우리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그죠? 우리도 선생님도 막 습관적으로 나오잖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써놨어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 우리라는 단어가 붙는 집단이 대체로 내 집단이 될 것이다.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회사 등으로 볼 수 있는데 내 집단은 강한 공동체 의식과 공동체 의식, 소속감으로 결합된 우리 집단으로 자신을 집단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집단이다. 내 집단은 자아 정체감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것은 본인이 소속해 있다고 하여 모두가 내 집단은 아니라는 점이다. 자,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재수생도 강의를 합니다. 근데 그 재수생 중에는 처음부터 재수를 결정하고 이제 다시 수능 준비를 하는 학생도 있는가 하면 반수라고 해가지고 학교에 다니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선생님 제자 중에 한 명은 중앙대를 다녀요. 그런데 아깝게 서울대를 떨어졌어요.
그래서 최소한 나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데 갈 거다 해가지고 재수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본인은 중앙대학교라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죠. 소속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속감이 없는 거야. 왜? 나는 여기 계속 다닐 게 아니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대를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소속은 되어 있지만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친구한테 중앙대학교는 내 집단이 아니에요. 그냥 소속 집단입니다. 소속 집단. 소속만 되어 있는. 그래서 아까 분류 기준이 뭐였어요? 소속감입니다. 소속되어 있으면서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뒤에 예를 들어부터 읽어보죠. 예를 들어 갑이 대학에 진학했는데 본인이 원하던 대학이 아니라 성적에 맞춰 어쩔 수 없이 입학한 학교라면 갑은 그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재수를 하여 본래 원하던 대학에 다시 진학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갑에게 현재 진학한 대학은 내 집단이 아닌 소속 집단이 된다. 됐죠? 다음 외집단은 그들 집단입니다. 그들 집단. 자신이 소속된 집단이 아니며 이질감이나 적대감의 대상이 되는 집단. 외집단이 존재함으로 인해 현재 본인이 속한 내 집단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내 집단의 결속력이 강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집단이 아닌 다른 그들 집단이 외집단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속해 있지 않은 집단은 다 외집단이다? 그건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내가 왜 동그라미 쳤을까? 이질감, 적대감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이질감, 내 집단이 아니니까 그들 집단은 이질감은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다른데? 느낄 수 있어. 근데 무조건 적대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질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외집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써놨습니다. 위에 언급했듯 이질감과 적대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소속되지 않은 모든 집단이 적대감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저 소속되지 않은 집단일 뿐이다. 이해됐죠? 이렇게 소속감에 따라서 내 집단, 외 집단 이렇게 구분한다. 다음 셋째, 쿨리라는 학자가 분류한 접촉 방식과 친밀감. 접촉 방식과 친밀감에 따른 1차 집단, 2차 집단이다. 1차 집단은 구성원 간의 대면 접촉, 그러니까 실제 얼굴 마주보고 대면 접촉과 친밀감을 바탕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구성원들 간의 전인격적이고 비형식적인 인간관계가 나타나고 개인의 인성, 가치관 및 자아 형성과 사회유지에 기여한다. 또한 도덕, 관습 등 비공식적인 수단에 의해 사회 통제와 질서 유지가 이루어지며 인간관계가 지속적이고 집단의 규모가 대체로 작은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예가 가족, 친구 사이인 또래 집단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끼리는 대면 접촉하죠. 친하죠. 그리고 가치관과 자아 형성에 기여하죠. 그리고 이들끼리 어떤 법대로 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저 비공식적인 수단, 도덕, 윤리, 관습 이런 것들로 통제가 이루어지죠. 다음 단순히 여기서부터네요. 오프라인 상에서 자주 보는 사람들이 아닌 직접적 접촉과 더불어 친밀감을 가지고 있어야 1차 집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대면 접촉한다고 다 1차가 아닙니다. 친해야 돼요. 그런 걸 1차 집단. 그 여러분들 학교에서 학교 같은 반 친구 다 친하지 않잖아요. 같은 반 친구들은 올 1차 집단이 아니야. 같은 반 안에서도 나랑 친한 이들끼리는 1차 집단, 나머지는 2차 집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방금 얘기 나왔으니까 2차 집단은 간접적 접촉을 기본으로 하며 특정한 목적이나 이해관계를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결합된 집단을 말한다. 구성원 간의 부분적이고 형식적인 인간관계가 나타나고 구성원 간의 간접 접촉, 수단적 만남이 이루어지며 공식적인 수단, 즉 규칙 또는 법률과 같은 공식적 수단에 의해 사회 통제가 이루어진다. 대체로 인간관계가 일시적이고 집단의 크기가 큰 것이 특징이다. 뭐 회사 이런 거 다 2차 집단이죠. 학교 써있죠? 학교, 직장
각종 사회단체 등이 그 예이다. 1차 집단과 2차 집단은 구분이 좀 모호한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본인이 속한 학급을 보면 같은 반 친구들은 매일 직접적 접촉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같은 반 학생들과 모두 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급은 1차 집단과 2차 집단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마지막 준거 집단. 준거 집단이란 개인이 자신의 신념, 태도, 가치 등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여기며 행동의 지침으로 삼는 집단을 말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롤모델이 되는 집단이에요. 흔히 소속 집단을 준거 집단으로 삼지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을 내가 원래 가고자 했던 집단, 즉 준거 집단으로 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소속 집단이 아닌 집단을 기준으로 행동할 때도 있다. 다시 말해 본인이 소속된 집단이 준거 집단이라면 그 집단은 내 집단이 되겠지. 소속감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뿌듯해. 난 여기 속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데 소속된 집단이 준거 집단이 아니라면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생기고 어느 집단에 속하지 못하는 주변인, 흔히 우리 아싸로 될 수도 있는 거죠. 되셨나요?